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고대 정치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고대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로 갈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대 요기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세 정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제. 여러분 여기 이제 경제 사회 전체 출제율을 이게 지금 두 단어는 합친 거거든. 합쳐도 출제율이 그거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통일신라 경제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시대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고대 경제, 그다음에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해서 고르는 그런 문제여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써먹을 건데 여러분 여기만 한번 보시죠. 수치 제재. 그러니까 수치라고 하는 건 조세. 됐죠? 세금 걷는 거, 세금. 그러니까 기본 용어 정리만 좀 할게요. 여기 좀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금방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어 뜻을 하는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안다는 가정 속에서 출제되는 거니까 이거 제가 확인만 하고 갈게요. 됐죠? 거의 교재에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거 간단하게 옆에다가 그냥 그 날개땅 같은 데다가 간단하게 그냥 메모하시면 되고 아시는 분은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조세 하는데 원래 이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첫 번째 조 얘는 요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관료전 그러니까 녹음할 때도 여기 살짝 했어요. 땅세란 얘기야. 땅세.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두세는 뭐냐면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조세 기가 많이 어렵지 않은 게 오늘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분들한테 세금 수취하는 거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개야.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무형유형의 자산에. 그다음에 여기 아직 뭐 이제 국가에 세금을 안 내고 뭐 그런 직업을 아직 갖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내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형유형의 재산에다 갖다 때리는 세금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한테 갖다 때리는 세금이 있어요.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분이 올린 소득이 얼마냐? 요걸 이제 국가가 사실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근로소득자다? 그럼 이제 얼마나 수입이 있느냐?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고 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그 올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요. 됐죠? 오늘날도 세금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빼고 그런 것처럼 세금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원래 고대 사회는 토지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녹음할 때도 얘기했죠. 인정에 대한 지배, 사람에 대한 지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세금이 더 커요. 그런데 최종판은 당나라에 와서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조용조입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조는 토지세.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략 10분의 1 정도를 걷어요. 물론 이게 고대부터 확립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삼국시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좀 자리가 잡히는 건 남북국 시대 이후예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단어 뜻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냐면 요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여기 뭐라고 읽는다고 한국사에서는 그렇지 제의가 아니라 정이야 정. 고물의 정. 그래서 밭에 나서 쟁기 끄는 사람들 누구야? 남자야. 몇 살이야? 16세에서 60세. 되죠? 자, 요 사람들의 노동력을 징발하는데 실제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역이고요. 하나는 요역입니다. 군역은 뭐겠어요? 군사훈련하는 거고 요역은 부름와서 삽질하는 거고. 그러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뭐냐면 특산물인데 여기 좀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특산물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사실은 뭐 꼭 특산물은 아니고 특산물을 현물의 형태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산물을 없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현물이죠. 그리고 정식 이름은 곡물입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개. 세금은 크게 이렇게 세 개 정도 걷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가 뭐냐면 땅세죠. 땅세. 땅에다 세금 부과하는 거고 두 번째 용이라는 게 뭐냐면 자 몸으로 내는 세금이야. 몸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는 뭐냐면 요거 집집마다 내거든요. 근데 고대는 능력이 안 돼서 촌락 단위로 내고 왜냐면 집마다 이거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 이제 중세 이후에는 집집마다 걷습니다. 가우세예요. 가우세. 되죠? 자 그런데 요게 이렇게 조, 용, 조 그래서
그냥 단어 뜻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차피 이거 고대에서 안 나옵니다. 거의. 그러니까 시험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은 전부 조선 후기에서 다 나와요. 조선 후기. 그래서 제가 조용조가 뭐냐? 이름만 그냥 적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조는 자,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영정법이 되거든요. 인조 때 영정법. 그다음에 군역에 대한 건 나중에 이게 몸을 때우다가 원래 군포 내는 걸로 바뀌어요. 물납의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자, 1750년 영조가 나중에 균역법을 시행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조, 이게 집집마다 자, 특산물을 현물로 내는 거 얘가 뭐냐면 나중에 대동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냥 대충 저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시면 자, 조, 용, 조 요 세 개 중에 실제로 농민들한테 뭐가 가장 부담스럽겠어? 뭐가 제일 많이 부담스럽다? 조. 좋아요. 자, 일단 확률이 3분의 2지.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밑에 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그냥 편하게 땅세는 누가 내는 거야? 땅세는 누가 내? 땅 주인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없는 거야. 다시. 오늘날 예를 들어 이 건물주가 있겠죠. 이 건물 보유세는 누가 내는 거야? 건물주가 내는 거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따로 갖고 있는 건물이 없거든요. 그 뭐 건물주면 짱이지. 요즘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며.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건물이 없어요. 그럼 나 건물세 안 내잖아. 이해됐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비율이기 때문에 10이 커지면 1이 같이 커지고 10이 작아지면 1이 같이 작아지죠. 그죠? 자, 그리고 용은 이게 노동력 신발하는 건데 이건 모든 사람이 내는 게 아니잖아. 일단 두 번째. 그래서 성인 남자들인데 근데 문제는 어쨌건 몸으로 때우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집집마다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예요. 이 현물세. 이게 농민들을 미치게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는 것 중에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무조건 대동법이 출제 영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즘에 경제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진짜 시간 없으면 대동법만 보고 들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일단 대동법은 나중에 이거 조선 후기 가서 할 거야. 그래서 이건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균역법이에요. 그 영정법은 나중에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거의 시험 안 나와. 이거 조선 후기에서 하나, 둘, 셋, 세 개만 체크하면 돼. 근데 출제 영순위는 무조건 대동법이야. 올해 국가직도 경제 한 문제 나왔거든. 경제 한 문제 뭐 나왔겠어요? 대동법 나왔어요.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조선 후기 가서 할 건데 실제로 이제 특산물 현물로 내는 게 이게 농민들 가장 미치게 하는 게 왜냐면 특산물이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만약에 저 동네가 대구야. 그럼 대구는 특산물이 뭐야? 사과. 그럼 예를 들어 사과 올라와요. 그럼 예를 들어 요 동네는 특산물이 예를 들어 지역이 전주야. 그러면 전주는 특산물이 뭐야? 그러면 설마 비빔밥이라고 말하진 않겠죠. 지금 봐봐.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비빔밥이라고 안 했어요. 비빔밥은 내가 가끔 자꾸 비빔밥 이런 사람도 있어갖고. 근데 이 부채라 그랬는데 이 공부 좀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특산물은 뭐야? 부채. 예를 들어 제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품목이 정해져요.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요 동네는 고양시야. 고양시는 특산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고양시는 이 현물세를 안 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전주 사람들은 무슨 죄 졌어? 그렇잖아. 그러면 고양시는 뭘 내겠어요? 고양시는 어떤 물품을 내는 거야? 정부가 필요한데 지정받지 않은 물품을 그냥 정부가 지정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구당 명태 20마리. 그럼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동네에 없는데도 그냥 지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운반 보관도 완전 어려워. 그 다음에 수확 시기도 다 다르잖아. 예를 들어 아까 저기 대구였죠.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사과 올려 보내라.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미친다고. 지금 몇 월이야? 5월이야. 사과 있어 없어? 저 아침에도 사과 먹고 왔는데요. 그럼 퇴장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사과는 가을에 나잖아요. 됐죠?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수확 시기도 다 다르고 운반 보관도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구당 사과 30개면 고양시는 명태 몇 마리면 맞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종 비리도 다 갖다 붙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을 미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는 게 대동법이에요. 그리고 대동법은 이 조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환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조선후기 상품화폐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무조건 대동법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먼저 보여만 드릴게요. 끝. 자, 그래서 고대 경제 취지제도에서는 자, 지금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자, 농업과 수공업 우리 앞에서 했죠. 자, 거기 밑줄만 치면 자, 철제농기구 밑줄.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우경 보이세요? 우경실시 지증왕 때 우경. 이거 앞에서 했잖아. 밑줄. 이렇게 두 개만. 이게 고대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발달한 거지. 그렇게 둘이 합쳐지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옆에 한번 써보실래요? 그 앞에다가 이게 심경이 돼요. 여기 이제 우리말로 깊이갈이라 그러지. 깊이갈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을 더 깊이 갈면 이전에 비해서 생산량이 더 증대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 어디까지나 상대적 의미예요.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자, 상업과 무역. 자, 소지왕 때 경주에 시장 만든다. 근데 요거를 나중에 지증왕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동시가 돼요. 동시. 동경의 시장. 그러니까 경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경주가 이름 많다 그랬잖아. 자, 그다음에 그걸 관할하는 관청을 만드는데 동시전이에요. 밑줄.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고구려는 이제 북방이랑 많이 교류하고 백제는 남중국. 그래서 백제 문화가 가장 세련되고 우아합니다. 이런 얘기 제가 살짝 앞에서 한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신라는 가장 후진국이잖아. 그래서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을 하다가 나중에 그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교역을 해요. 그러면서 만드는 게 뭐냐면 당항성이에요. 당항성에다 체크. 이게 오늘날의 그 화성시 쪽이야. 됐죠? 네. 자, 거기서 그냥 중국으로 가는 대중국 직항로를 뚫은 거죠. 그다음 옆으로 넘어와서 귀족의 경제 생활에서 자, 이들은 뭐 토지도 많죠. 노비도 있지. 그다음에 또 국가로 받는 것 중에 뭐가 있다? 노급과 시급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읍이라는 게 귀족들이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읍이 뭘 받는다고? 이게 마을을 고을을 통째로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할 때 했냐면 노급과 제가 관료전을 설명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노급과 시급이에요. 시급. 여기까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일단 공통 분모는 그대로 보시면 그 보면 뭐가 공통이야? 그렇지. 마을을 통째로 받는 게 공통이야. 됐죠? 그런데 이게 받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급은 누가 받는 거야? 노급은 뭐예요? 이건 직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 월급. 그렇죠? 공직자들한테 주는 거. 근데 시급은 경우가 좀 달라요. 이건 뭐냐면 국가에 내가 무슨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공을 세우면 이건 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벤트성, 일회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요 둘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분모는 뭐라고요? 뭘 할 수 있다? 인정에 대한 지배권. 됐죠? 그래서 뭘 갖고 있다?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다는 게 공통분모예요. 그러니까 받은 이유가 다른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녹음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뭐 귀족들 뭐 사치스럽게 살았다, 뭐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노민들 얘기는 뭐겠어요? 읽어보면 뭐 힘들다, 열받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다음에 통일신라입니다. 자, 통일신라 이제 요때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세금들 있잖아요. 10분의 1랑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사실은 통일신라 때부터예요. 되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자, 특산물은 근데 아직 원래는 가후 단위로 걷어야 되는데 능력이 좀 안 되니까 촌락 단위로 걷었다. 자, 그래서 민정문서. 그 밑에 민정문서는 하나 중요해요.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대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간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되고 민정문서랑 그다음에 뭐 체크한다? 노급 체크하시면 돼요. 노급. 됐죠? 노급과 관료전.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그럼 민정문서부터 갈게요. 자, 민정문서는 뭐 일본 도다이사 쇼쇼인 정청원에서 발견됐는데 얘는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신라의 촌락의 상황, 촌락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민정문서는 그 옆에 한마디만 써보실래요? 민정문서는 똑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면 촌락문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나중에 고려나 조선이 되잖아요. 고려나 조선이 되면
그러니까 세금 수치를 할 때, 세금 수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아까 조세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안이에요. 양안. 토지 대장. 됐죠? 제가 그냥 편하게 할게요. 토지를 측량한 걸 그러니까 적어놓은 명부, 장부, 수첩 이런 뜻이야. 됐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무슨 안 이렇게 나오면 무엇을 적어놓은 명부, 수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하겠지만 유안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성균관이나 향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출석부. 됐죠? 향안이라 그러면 그 고을의 양반들의 명부. 뭐 이런 얘기야. 무슨 안 그러면 무엇을 적어놓은 수첩, 명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안이랑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호적이에요. 호적. 요거는 토지에 대한 거고 요거는 사람들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호자가 무슨 호자냐면 이렇게 쓰는 글자 있죠? 가호 호자. 됐죠? 그러니까 각 가구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야. 그러니까 나중에 고려조선이 되면 요게 사실은 세금 수치의 가장 기본 문서 두 가지입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그런데 아직 고대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고대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촌락문서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얘네들이 여기에 다 합쳐져 있는 거야. 다 고대는. 근데 그 중에 끝내주는 게 원래 호적은 가오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 능력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촌락문서, 왜 민정문서를 촌락문서라 그러냐면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촌락 단위로 기록을 해요. 됐죠? 이게 특징이에요.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민정문서는 이런 특징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는 것도 그러니까 촌 단위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정문서를 다른 말로 촌락문서라 그러고 자, 이거 작성자가 누구야? 촌주거든요. 근데 촌주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간 또는 지방간으로 파견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B 무조건 들려요. 자, 그래서 촌주는 뭐다? 그냥 원래 그 동네에 살던 토착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토착 세력 중에 임명해서 그냥 일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자, 중앙에서 파견된 거 아니다. 됐죠? 그리고 이 문서는 얼마마다 작성하느냐면요. 자, 이 문서는 이 촌락 문서는 3년마다 작성합니다. 3년마다. 특히 이 촌락 문서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들한테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가구를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가구를 어떻게 하냐?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구분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구의 다소에 따라서.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6등급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나중에 이제 고려 시대에도 보면 저런 호적 같은데 여자 숫자 따로 파악 안 하거든. 근데 여기는 남녀를 다 파악합니다. 이게 특징이야. 남자 여자 다 해요. 그런데 특징은 요 6등급을 어떻게 나누냐면 연령별로 나누는 거야. 연령대별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세하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호적의 성격이 되게 강한 거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토지, 각종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산물 납부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이런 각종 가축들, 애니멀들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덧근해 주는 게 여기다 추가해서 뭐까지 나오냐면 각종 나무들. 됐죠? 그래서 각종 유실수들. 그래서 뭐 잣나무가 몇 그루고 뽕나무가 몇 그루고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됐지? 자, 이게 뭐다? 촌락문서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고대 경제에서는 요거 촌락문서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지금 촌락문서의 작성에서 거기 쭉 정리해 놨잖아요. 그렇죠? 네,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토의제도인데 토의제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관료전과 노급이다. 요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통일신라 얘기가 좀 길었던 게 신문학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미리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사를 못 끝냈거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료전은 오직 뭐만 준다? 공무원에 대한 월급을 주는 건데 뭐만 준다? 토지에 대한 권리.
됐죠? 자, 근데 노급은 뭐라고요? 노급은 근데 적었었는데 누가 지었어? 누가 지었긴? 내가 지었겠지. 자, 어쨌든 간에 자, 노급은 뭐라고요? 마을을 통째로 준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여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얘기야. 거기 그냥 본문 그대로 보시면 되잖아. 자, 그다음에 나중에 성동왕 때는 백성들한테까지 토지 지급해요. 이게 정전이고. 그다음에 경동왕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급이 다시 부활한다. 이거 다 했던 얘기잖아요. 그냥 보시면 돼요. 들로 넘어갈게요. 사원가. 자, 대회. 자, 대무역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당가의 교육이 활발해지고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다음에 쌈뚱이랑 양쯔강 일대 신라인들의 거주 지역들이 생겨요. 밑줄만 칠게요. 자, 신라방, 신라촌.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무슨 방 엄청 좋아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PC하면 PC방이고 뭐 노래하면 노래방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뭐 카드 치면 카드방이고 뭐 그런 거잖아.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특이한 게 뭐냐면 장보고. 장보고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신라 하대 언제라고요? 흥덕왕. 그래서 강력한 해상 세력. 그래서 서남의 무역을 거의 독점합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뭐 시가 노고를 받았다. 그다음에 시법은 발달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향부곡이라는 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향부곡은 신라 때 처음 생겨요. 됐죠? 네, 그래서 고르때 간무리가 향소봉 얘기할 건데, 자, 밑에 나서 발해 경제. 자, 고, 조, 콩, 보리 이런 것들 했다. 그다음에 뭐 특산물로는 뭐 솔빈부의 말, 목축업. 그래서 말 같은 게 대표적인 술품입니다.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산둥의 떵저우에 가면 발해관 있거든요. 발해관 체크. 근데 발해관만 부를게요. 원래는 발해관이 뭐냐면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사신의 숙소야. 발해 사신에. 근데 나중에 대중국 무역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돼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얘기 다 했어요. 끝. 됐죠? 자, 사회사 갑니다. 자, 사회사는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고대 사회. 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갈게요. 여기는 일단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크게 세 신분제야. 3신분제. 됐죠? 그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사회사 문제는 최근에 정말 안 나오고 있는데 사회사는 상당히 또 누구랑 연결되냐면 이 정치사에서 사회사 얘기를 땡겨다가 보통 많이 해요.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오직 사회사만의 가장 대표적으로 고유한 게 뭐냐면 사회사에 고유한 게 신분 계층에 대한 거예요. 됐죠? 근데 그 신분 계층에 대한 게 실제로는 또 고대는 없어요. 뭐 특별히. 됐죠? 그래서 고대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신분 계층에 있어서 고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폐쇄성이 너무 심해. 근데 그 폐쇄성의 대표가 뭐다? 골품제다. 됐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골품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3페이지예요. 43페이지 갈게요. 자, 고을은 매우 이제 법률이 엉켰겠다. 이거 앞에 다 있잖아요. 반란이 일으키면 두 번 죽이는 거야. 화형하고 목을 베요. 됐죠? 이게 두 번 죽이는 거 고구려밖에 없어. 고구려답지. 그지? 한 번 죽여서 분이 안 풀리나 봐. 됐죠? 저기 갓나 이 새끼 파묻으라고. 그게 한 번 해서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불태우고 또 목 빼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 몇 배? 12배. 이건 일책십보 이거 연나라 성경부터 계속했던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백제는 주의. 도둑질하잖아요. 체크할게요. 귀양 보내고 2배예요. 2배. 됐죠? 자, 근데 공무원이 뇌물을 받잖아요. 또는 횡령을 하잖아. 이게 더 무서워. 3배를 배상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금고형이야. 금고형이라는 게 뭐냐면 감옥에다 넣어놓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자, 신라한 화랑도. 그래서 진흥왕 때 이거 앞에서 이거 다 했잖아요. 그죠? 청소년 집단. 그래서 위기에 자 7세기 위기의 신라를 화랑들이 온몸으로 지켜내잖아. 자, 골품제. 여러분 요것만 보시면 돼요. 골품제만. 그러니까 골품제는 고대 사회의 폐쇄성을 가장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사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품.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거 많이 보셨죠? 이 표. 여러분 우측에 날개단의 표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걸로 설명하고 끝낼게요. 저 좀 봐요. 자,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여러분 이게 막대기가 지금 진골은 쫙 다 있지. 그죠? 근데 6두품은 보시면 여기서 끝나죠. 5두품은 여기서 끝나죠. 4두품은 여기서 끝나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 의미가 뭐야? 골품에 따라서 뭐가 제한받는다? 승진의 제한을 받는 거야. 되시죠? 그러니까 진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되죠? 하나만 더.
여러분 지금 여기 색깔이 막대 그래프가 색깔이 다른 건 이걸 뭘 표시한 거냐면 관리들의 복색, 유니폼 색깔. 그러니까 가장 고위 관료들이 자색 옷을 입고요. 그리고 가장 하급 관원이 누런색 옷을 입는 거야. 황색 옷. 됐죠? 그러니까 공무원 등급에 따라서 유니폼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자비 청황. 이건 나중에 신라의 특징입니다. 신라만의. 그러니까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관등 승진의 제안을 받는데 승진의 제한이 있는 거야. 됐죠? 근데 골품제는 진짜 치사한 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다 통제해요.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집에 놓을 수 있는 섬돌의 개수, 방의 넓이, 마구간에 둘 수 있는 말의 숫자, 술에 걸 수 있는 휘장의 문양, 하물며 여자 속치마까지. 됐죠? 네, 다 간섭합니다. 되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이게 골품제예요. 골품제.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골품제 문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기출 풀어보시면 골품제 문제는 실제로 누구냐면 육두품 문제야. 되죠?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육두품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거 외우기도 좋지. 6이니까 6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오간등 대하찬은 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색을 보시면 자색 공복은 입을 수가 없지.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 하나만 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여기 표 있는 것만, 왜냐면 나중에 3두품, 2두품, 1두품은 그냥 통일기에 평민화 되거든요. 그래서 걔는 의미가 없고 요것만 구별하시면 돼. 자,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요 골품 중에 골품제도에 불만이 제일 많은 게 누구겠어? 제가 선지 드릴게요. 자, 1번 진골, 2번 6두품, 3번 5두품, 4번 4두품. 불만 제일 많은 게, 자, 이 지금 골품에 불만 제일 많은 거 누구겠어? 일단 1번 진골이 있어요. 예, 도와드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이상하죠? 이거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선지 원래 2개 남잖아. 그죠? 자, 다시 2번이야 4번이야. 지금 골품에 불만이 제일 많은 게 6두품이야 4두품이야. 누가 제일 불만이 많아? 누가 제일 많아? 6두품이야? 한번 봐봐. 4두품 괜찮아? 그럼 또 그러지 마시고. 누가 불만이 제일 많아? 여러분 저희 집이 4형제거든요. 제가 둘째예요. 근데 제 형이 저랑 2살 차이야. 나보다 2살 위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형한테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집의 모든 질서는 무조건 다 형이야. 됐죠? 뭐 좋은 물건을 산다, 뭘 산다, 무조건 형. 하물며 저희 집 식사 시간도 형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이야. 모든 것은 형에게 맞춰져 있어. 근데 실제로 제가 2살 어리거든요. 근데 키도 제가 더 커요. 우리 형보다. 그리고 인물도 내가 더 좋아. 왜 웃어? 우리 형 못 봐놓고 내가 인물이 더 좋다니까. 공부도 내가 더 잘했어. 그리고 몸무게도 내가 훨씬 더 많이 나가.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형밖에 몰라. 우리 집의 모든 질서는 형 중심이야. 여러분 이 구조에 불만이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 우리 집이 4형제인데 우리 집 막내일 것 같아? 여러분 막내는 형한테 제비가 안 된다니까. 지금 형이랑 가장 가까운 건 누구야? 나지. 키도 더 크고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됐죠? 그래서 자, 이 골품에 불만이 제일 많은 건 누구다? 무조건 육두품이에요. 되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육두품들이 지방의 원래 대족장 출신들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의 고 지역의 대빵들이었다고요. 토호들. 근데 원래 5두품, 4두품 이제 요 팀들은 여기는 이제 소족장 출신들이야. 그래서 원래 완전 그 지역의 맹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서나 좀 그런 거지 옆에 동네 늘 눈치 보면서 살고 그러거든. 됐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맹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신라에 편입되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았는데 경주에 끌려 올라와서 차별받는 거야. 그러니까 육두품들이 무조건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자 육두품 불만이 제일 많다. 여기 이제 하나 노트장 찍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제 골품 중에
여기서 이제 등난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등난도 누가 등난이야? 등난도 육두품이 등난입니다. 성골이나 진골이 아니라. 됐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복색 있죠? 관리의 복색.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이게 기출선지 많이 나왔던 거야. 자, 복색은 해볼게요. 복색은 골품에 의해서 정해졌다. 이거 지금 기출선지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OX 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다시. 복색은 관리들의 복색은 골품에 의해서 결정됐다. B 틀렸지? 제 말 들리죠? 교실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골품이 아니라 뭐에 의해? 관등에 의해.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친구가 진골이야.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오두품이야. 근데 우리 둘이 지금 아침에 출근을 한 거야. 근데 출근해서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저 친구보다 제가 더 좋은 공무원 유니폼의 색깔을 입을 수 있다 없다? 난 오두품이지만 있다 없다? 있다. 왜? 예를 들어 제가 오두품인데 10대남아야. 그럼 제가 푸른색 관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친구는 진골인데 아직 나이가 어려. 이제 공무원에 임용이 된 예를 들어 17조위야. 그러면 여러분 누런색 복색 입고 있잖아요. 누구 복색이 더 높은 거야? 내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복색은 뭐에 의해서? 골품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관등에 의해서.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골품이었으면 색깔이 여기 있었겠지. 여기 있었겠어? 이해되시죠? 끝.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골품제 가장 모순이죠. 그래서 주요 관직들은 진골이 다 독점해요. 특히 저 좀 보세요. 중앙정보부처의 장관이 되려면 중앙정보부처의 장관 이거를 신라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시라 그러거든요. 장관에 임명되려면 5관등 대하찬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붉은색 관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육두품은 뭐가 될 수 없어? 그렇지. 5관등 대하찬이 될 수 없으니까 중앙정보부처의 장관이 될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중앙정보의 장관을 신라에서는 중시 또는 령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병부중시, 병부령, 집사부중시, 집사부령, 위하부중시, 위하부령 이렇게 부른다고요. 거기엔 임명될 수 없는 거야. 왜? 대하찬이 될 수가 없으니까 5관등. 됐죠? 오케이. 끝. 자, 그래서 이제 육두품들은 주로 나중에 뭐 학문이나 종교 분야에 많이 활동합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자, 통일신라. 자, 육두품 출신이 정책 진출을 활발히 하죠. 거기다 밑줄. 요건 언제냐면 중대. 왕권 강할 때. 됐죠? 요거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 같아요. 신라 중대 얘기할 때. 자, 근데 이제 이후에는 거의 뭐 밀려나게 되고요. 자, 특히 자, 신라 말이 되면 자, 이제 무슨 세력이 되는 거야? 호족과 결탁하면서 반신라 세력이 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발해사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배층은 고구려계고 그다음에 뭐 주민들은 다수가 말갈 이런 이원적 구조였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이제 기출 문제. 자, 국가직 구급 문제 보시면 그 나라별로 해서 그냥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화 갑시다. 자, 고대 경제사회 끝났어요. 여러분 이반은 여기도 지금 그런데 제가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조금 낼 수 있는 건 내겠지만 경제사회 문화는 굉장히 그냥 빠르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치사를 조금이라도 더 얘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워낙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자, 그래서 경제사회 문화 막 찍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여기 문화를 지금 이게 두 파트로 나눠놨잖아. 근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좀 시험에 나오는 파트예요. 됐죠? 보면 어때요? 보통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직이건 지방직이건 보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만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중에 일단 고대 문화 출제율 1위, 2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문화는 제가 살짝만 설명하는데 여기 좀 보세요. 살짝만 설명하는데 가장 출제 많이 되는 거 딱 두 주제 위주로 할게요. 첫 번째 불교. 고대 문화 출제율 1위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 불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불교는 실제로 문제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대표가 뭐냐면 승려야, 승려.
승려. 그런데 실제로 불교 문제 10문제 중에 9문제가 승려야. 20문제 중에 19개가 승려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불교의 탑, 불상, 여러 가지 뭐 문화재, 건축물,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국가의 제도, 불교 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승려가 90%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데 뭘 딴 걸로 왜 신경 써? 무시. 여러분 한국사의 문화 파트는 제가 앞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죠. 한국사의 고득점의 마지막 퍼즐은 문화사야. 여러분 문화사는 스토리도 없고 그냥 외워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문화사는 처음부터 절대 완성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찍어갈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경제사회사는 워낙 안 나오지만 문화사는 그래도 최소 2문제 이상은 나와요. 근데 올해 국가직에 사실은 이제 문화사가 2문제 나왔는데 이거 되게 조금 나온 거야. 그래도 한 3-4문제 이상은 나와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5문제 나왔는데 이게 정치사가 점점 비중이 늘면서 문화사도 조금 비중이 줄었는데 자 어쨌건 자 고대 불교 자 불교 문제는 무슨 문제다? 승려. 근데 이게 불교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 여기서 사용을 해. 그러니까 사료 같은 게 나와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아니, 물론 특별히 뭐 종교가 불교고 뭐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불경을 받다 그냥 비밀로 하세요. 됐죠?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해요? 밥 먹으면서 막 그런 얘기하는 거야. 너는 오주의 인과에 들었다 하나 삼중의 성덕을 깨우치진 못한 것 같다. 밥 먹으면서 친구한테 이런 얘기하면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와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교 사상은 알 수 없어요. 너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몰라. 그리고 만약에 이거 불교 우리 사료 같은 거 있잖아. 만약에 읽다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해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상유사에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 됐죠? 집에 안 갈 거야? 시험 보러 안 가? 그래서 해탈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래서 불교 문제는 무슨 문제다? 사람 찾기 문제야. 여러분 이 과목은 시간의 과목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시간이 아니라 스님, 사람 찾기야.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분입니다. 고분이라고 하는 건 왕의 무덤. 됐죠? 물론 뭐 왕 말고도 뭐 왕 아닌 사람 무덤도 있어. 근데 우리는 거의 왕에 준하는 무덤. 왜냐하면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물론 추정하는데 왕 말고 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1, 2번이에요. 요거 위주로 보시죠. 나머지는 다 가볍게. 왜냐면 지금 처음부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내용 많이 줄였는데 그만큼이야. 그것도 엄청 줄인 거야. 그래서 뭐 이리저리 문화사는 진짜 파편 많아요. 자 시작합니다. 불교의 수용. 자 이제 교재 와보세요. 34페이지. 자 여러분이 보면 되겠지. 정치사에서 다 했죠. 소수림, 침류, 법풍. 또 얘기 필요해요? 앞에 다 했죠? 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고대 국가를 발전하는 이제 과정에서 국가 사상적 기반, 사람들의 정신을 통일하기 위해서 수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국 불교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나라를 지키는 불교. 되죠? 그래서 우리 또 스님들이 나라 걱정이 돼서 속세를 또 막 못 떠나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시아 불교들이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조선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봉건제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중앙집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실은 사찰이라는 게 하나의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토예요. 토 사실은.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를 도와서 행정 업무에도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고대에도 그렇지만 고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예 승병을 제대로 육성하기도 해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별무반의 항마군이 바로 그런 거예요. 되죠? 그리고 원래 여러분 스님들이 대빵 잘 싸워. 원래 군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군대가 조직 생활이잖아. 팀워크. 근데 이게 승려들이 항상 이게 돼 있거든요. 됐죠?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 불교의 특징이 강합니다. 자, 밑에 나서 중앙집권에 기여한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됐죠? 내가 딱 나오는 거 체크해놨지. 원효, 의상.
이렇게 둘. 그리고 날개단에 한 명 더 있어. 해초.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되죠? 엄청 잘 나와. 그러니까 딱 문화사에서 만약 본다면 얘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자, 체크해 드릴게요. 원효 1. 원효 딱 세 가지만 정리할 거야. 1. 자, 불교 사상의 이해 기준을 확립했다. 밑줄 1. 나랑 지금 저랑 지금 똑같은 거 하고 계시죠? 본문에다 밑줄 치시라고. 자,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 두 개가 옆에 두 개가 있는데, 자,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실론서. 책 두 개 이름까지 외우셔야 돼요. 날개단에 책 제목이 있습니다.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효를 통일신라 불교라 그러잖아. 통신. 이제 통일신라에 오잖아. 그러면 이제 불교를 좀 불교답게 좀 제대로 이해를 한 거야. 어? 그럼 이제 그 전에는 뭐냐? 여러분 삼국시대 불교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그죠? 제 말을 막 너무 막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잠깐만. 내가 불교 얘기하면 내가 늘 제가 올 때부터 교회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예로 제가 종교 생활했던 거 뭐 이런 거면 살짝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 종교 생활 모르는 사람이야? 나 종교 몰라. 나는 역사 얘기하는 사람이지 종교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초기 삼국시대 불교를 뭐라 그러냐면 격의 불교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불교가 전파되는데 어떤 종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게 기독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좀 봐요. 그럼 어떻게 전파되겠어? 정확하게 그 정식 교단에,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정식 스님들이 와서 제대로 딱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의식은 어떻게 하는지, 예불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고, 또는 뭐 유튜브로 이제 유튜브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들에 대한 책도 따다다다 땅 전래되고 그랬을까? 예전에 그랬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전래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짜 부처님을 내가 만났던 것도 아니고, 불교에 대해 뭐 불교가 우리나라에 생긴 것도 아니잖아. 이게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삼국시대에는 이게 완전 초기 단계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야. 그냥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이런 초기 불교를 격의 불교라 그래. 거기다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종교라는 건 성직자에게 절대적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스님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알려주면 나는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야. 뭐냐, 그걸 내가 어디 확인할 길이 있나? 뭔 말인지 알죠? 목사님이 뭐 나한테 어릴 때 뭐라 했는데, 그 목사님 말하면 내가 그냥 믿는 거지. 내가 그 교회 다니는 한. 아니면 안 나가든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불교를 불교답게 이해하게 된 게 통일신라 이후예요. 그래서 이게 원효의 큰 업적이야. 뭐라고요? 불교 이해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고. 기준. 그러니까 A, B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불교에선. 근데 옛날에는 아무나 막 AB라고 그러고 BC라고 그러고 CD라고 아무렇게나 막 얘기했던 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책 두 개. 자, 체크.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1심입니다. 자, 1심 사상의 밑줄. 1심은 당시에 교파 간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종교가 원래 교파가 많은 거야. 원래 종교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어떤 종교나 경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들의 생활 양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됐죠? 그럼 이제 그로 인해서 또 교리도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파가 막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기독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교. 그럼 그것도 크게 둘로 나누잖아.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지금 러시아 쪽입니다. 동유럽 쪽. 서방교회는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거기서 또 하나 쪼개져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파가 되게 많잖아. 그죠? 그래서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파트별로 막 있어요. 근데 당시에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 갈등들이 컸어요.
교리 간, 교파 간 갈등들이 켰다고. 그러니까 교단 그리고 사상에 따라서 서로 너무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원래 여러분 삼국의 불교가 각각 발전했거든. 근데 통일신라라는 하나의 틀 속에 들어오니까 갈등이 많아지는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원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부처를 향한 한마음이다. 더 이상 쟁하지 마라. 그래서 자, 교파 간 갈등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쟁하지 마라. 그래서 화쟁을 얘기합니다. 이게 원효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야. 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밀어줄게요. 아미타 신앙 3번.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원효를 역사상 가장 큰 스님이라고 말하잖아. 그게 사실은 이거 3번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1심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의 밑줄. 아미타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불교가 엄청 어렵잖아요. 엄청 어렵지. 그래서 독경하고 선수행하고 그다음에 계율을 지키고 엄청 어렵죠. 근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삼국시대 불교는요. 철저하게 왕족과 귀족들 그러니까 최고층만을 위한 종교였어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 농민은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불교의 경전이 옛날 막 산스크리트어로도 막 써 있고요. 그래서 뭐 웬만한 사람들은 해석도 안 돼요. 됐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아미타 신앙은 다 필요 없다야.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뭐만 하면 돼? 남아미탑을 남아미탑을만 하면 돼.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어디 간다? 죽어서 서방 정토로 간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정토종이라고 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미타 신앙 정토종. 근데 이거를 입으로 남아미탑을 이걸 연불이라고 하는 거야. 연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요 정도 단어는 다 아시죠? 그래서 뭐 혼자 막 중얼거리면 뭐라 그래 친구들이. 야, 너 뭐 자꾸 연불하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죠? 아미타 신앙.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뭐 했던 거야?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던 거죠. 그래서 원효는 파괴하잖아. 그 원효는 여러분 부인이 있잖아요. 요소. 뭐 완전히 부인이라고 말하니 그런데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 어쨌건 아들도 있잖아. 설총. 나중에 유학자가 되죠. 자, 그래서 스스로 파괴하고 소송거사가 돼요. 자신은 소송거사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 그래서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요. 응? 방방곡곡 막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몽매한 일반 백성들도 부처의 호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효의 가장 큰 업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효는 불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의 불교를 생각하면 안 돼. 삼국시대 불교는 있잖아. 철저하게 왕족과 최고 귀족층만을 위한 종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좀 봐요. 만약에 내가 승려인데 만약에 여기가 농민이야. 근데 이렇게 스님을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야. 근데 이제 봤는데 이분은 혼자 그냥 반가움에 그 또 스님이 나타나면 이렇게 막 번쩍번쩍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존나 눈부신데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인사를 하잖아요. 저한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삼국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지으러 쟁기 들고 가다가 승려를 만났다. 근데 스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죠. 쟁기를 흔들면서 스님 안녕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농민 나부랑이가 승려한테 감히 말을 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됐죠? 그래서 삼국시대 불교는 철저하게 왕실과 최고 귀족층만을 위한 종교야.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불교가 대중화되는 거. 여러분 요 세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뭘 한 거야? 원효가 불교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온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불교의 대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원효가 가장 위대한 스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스님. 됐죠?
된 거야.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합시다. 자, 그다음 그래서 저서 3개 대승기술론서 건강산맥경론 신문화쟁론 요 3개 책까지 외우셔야 합니다. 지금 못 외우시더라도 나중엔 외우셔야 합니다. 됐죠?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문화사에 오면 사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 문제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승려 물어보는 거 이거 지금 사람 문제야. 인물 문제. 그 다음에 유학자, 성리학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실학자. 됐죠? 네, 이런 거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서를 물어봐요. 그 사람이 쓴 책.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는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못 외우더라도.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제 의상입니다. 의상. 여러분 동시대를 살았죠? 동시대를 원효와 의상. 여러분 의상은 특히 지방직이 좋아해요. 지방직 구급. 지방직에서는 원효보다 훨씬 많이 나왔을걸? 옛날부터 그랬어. 전통적으로. 자, 의상은 일단 둘이 친한 사이죠. 그지? 근데 그 같이 이제 당나라 유학 가려다가 형만 가고 동생은 안 가잖아. 근데 둘이 나이 차이는 좀 나요. 속세로 따지면 한 8살 나. 그 다음에 골품도 달라. 이제 원효는 육두품이야. 그래서 그 아들 설총이 육두품이에요. 아버지 따라가니까. 근데 의상은 진골입니다. 진골. 그리고 여기는 아예 딱 경주 김씨. 딱 여기는 왕족에 가까운 거야. 되죠? 그래서 의상. 자, 의상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게 자,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사상. 자, 그래서 첫 번째 중국에 유학 가서 화엄사상을 제대로 배워와요. 화엄사상.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화엄종을 개창합니다. 여러분 고유표도 한마디만 써봐요. 화엄종 개창. 근데 우리나라 이제 불교 종파들이 대부분 다 중국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해동 화엄종이라고도 해. 근데 그냥 화엄종이라고도 해도 돼. 됐죠? 해동이 뭐냐면 여기 편하게 들으세요. 저 좀 봐요. 봐요. 조선 해동 동국 또 못 빠졌어. 사만. 이거 전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부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뭐야? 대한, 한국, 코리아 뭐 그런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저서를 보잖아요. 저서나 뭘 보면 요 이름이 엄청 나와. 엄청. 화폐를 만들어도 조선통보, 해동통보, 사만통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해서 대한지폐, 한국 화폐 뭐 이런 말이야. 이해됐죠? 이게 원래 우리를 부르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야. 역사서에도 엄청 나오잖아. 뭐 해동 역사,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뭐 어떻게 가면 계속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동국이상국집 뭐 계속. 원래 우리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붙여서 해동, 화엄종 이렇게도 하고 그냥 화엄종이라고 해도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화엄사상 여기까지 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의상은 책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분은 워낙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 책 쓰실 시간이 없어. 근데 그것도 책이 아니라 한 편의 시야. 210자로 구성된. 됐죠? 해볼게요. 화엄일승 법계도. 거기다 밑줄. 됐죠? 화엄일승 법계도 있죠? 없나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화엄일승 법계도. 만물을 아우르는 하나? 하나 속에 있는 만물. 또는 이렇게도 불러요. 해볼게요. 일즉 다. 다즉일. 됐죠? 하나가 곧 많음이요. 많음이 곧 하나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나도 모른다 그랬죠.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의상대사인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그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찰들을 좀 만들어요. 부석사.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도 많이 키워내. 근데 요 사찰이 거의 부석사 건립 있잖아요. 그 제자들 많이 키운 거 있지? 밑줄.
그리고 의상은 요거 기억해야 돼요. 원효와 의상은 전혀 다른 삶이야. 원효는 불교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왔지, 의상은 불교를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 그래서 의상은 항상 누구 옆에 있다? 의상은 항상 누구 옆에 있다? 항상 문무왕 옆에 있는 거야. 문무왕. 됐죠? 그러니까 왕 옆에 있으니까 항상 9시 뉴스 나오고, 아니 요새는 8시 뉴스인가요? 하여튼 의상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 화엄사상은, 화엄종은 여러분 그냥 들어만 두세요. 만물 아우르는 하나, 하나 속에 있는 만물, 일적다 다즉일.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합니다. 일. 그 일이 뭐야? 부처고, 이 인간의 세상에선 왕이야. 그래서 화엄사상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 여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국강은 나중에 써먹는 날이 있을 거예요. 들어만 두세요. 항상 뭘 민다? 무조건 화엄종을 밀어. 몇 가지 됐죠? 네. 그래서 자, 의상에 대한 말씀까지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마지막 하나.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로 해서 저기 아미타 신앙 정토종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미타 신앙이 원래 중국 불교거든요. 그래서 의상도 아미타 신앙이에요. 근데 네 번째 의상은 하나 뭐 있냐면, 밑줄만 치고 갈게요. 자, 의상은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관음 신앙이 있어요. 관음 신앙. 거기다 밑줄 뭐라고요? 관음 신앙. 관음 신앙은 뭐냐면 이건 현세에 대한 거야. 현세. 여러분 아미타 신앙은 입으로, 불교 너무 어렵잖아. 나마미탑을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죽잖아. 이렇게 연불을 베고 그냥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방 정토로 가는 거야. 서방 정토가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이야. 됐죠? 연불만 하면 나마미탑을 여기까지 됐죠? 된 거지. 근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요거는 죽고 난 다음 세상이잖아. 내세. 근데 지금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현세, 지금 만약에 누군가 괴롭혀, 그럼 이때 도와주세요. 그리고 찾는 게 누구야? 관심. 관음불이야. 관음불. 이걸 관음신앙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의상은 똑같이 아미타 신앙이 있는데 하나 더 뭐가 있다? 관음신앙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불자들의 말이 짧지만 끝나는 거야. 뭐라고요? 나마미탑을 관세음보살. 됐죠? 끝. 자, 이렇게 해서 의상에 대한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자, 선종불교입니다. 자, 선종불교는 이전의 불교와는 다른 원래 있던 불교의 새로운 버전이야. 뉴 불교예요. 뉴 불교. 자, 여기 좀 보세요. 선종불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교종이란 말은 없는 거야. 그런데 선종이 생기면서 교종이 생겨버린 거야.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종은 원래 기존 종파야.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뉴 불교가 중국에서 하나 만들어지는데, 당나라에서, 이게 선종불교야. 그러니까 선종불교는 기존 불교의 대항에서 나오는 새로운 계파예요. 뉴 불교야. 그러니까 선종의 특징만 알면 되는 거야. 교종은 그냥 불교가 교종인 거야. 한 번만 더. 여러분 교종은 어차피 그 불교라는 종교가 깨달음에 이제 도달하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교종은 그 진리가 어디 있냐면 경전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야. 아니 최소한 여러분이 종교가 없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종교인은 있잖아.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종교가 없더라도 어떤 종교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알잖아.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진리는 어디 있는 거야? 경전에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한테 진리는 어디 있어? 어디 있긴 바이블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서의 진리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성서대로 말해야지. 맞죠? 이슬람은 여기 회교도 있어요? 이슬람교도? 괜찮아 우리끼리.
없지만 대충 해결돼요? 자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진리는 어디 있어? 어디 있길래 알라의 말씀이 꾸란에 있는 거죠. 그럼 불교의 진리는 불경에 있죠. 아니 어느 종교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선종은, 그러니까 선종만 체크하면 돼요. 요 뉴 불교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합이 아니다야. 됐죠?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지식을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쌓아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진리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참선 수행, 이 실천 수행을 통해서 한 방에 진리는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 스텝 바이 스텝 안 된다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진리는 문자로 세울 수 없고 문자로 전할 수 없는 거야. 됐죠? 그래서 선종불교에서 나온 말이 불립문자야. 되죠? 되신 거지. 그래서 참선 수행을 통해서 진리는 그냥 한 방에 깨달아. 한 방에. 그래서 이걸 선종불교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득 진리를 깨닫는다. 그래서 도노라고 불러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두세요. 돼지 5마리 아니야. 뭐라고요? 그냥 한 방에 진리 전체를 깨닫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왜냐면 진리는 경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쌓아서 지식을 모두 내가 공부한 수많은 지식들을 합하지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진리는 이 단순한 지식의 합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야. 그래서 그 지식의 합으로 도달할 수 없어. 이게 선종불교야. 됐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원래 경전이라는 게 종교의 그 신앙 공동체의 여러 가지 생활 양식, 사상, 그다음에 그들의 규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녹아 들어오는 거거든요. 총체거든 사실은. 근데 경전을 중시하니까 이건 이제 무슨 특징이 있냐면 말 그대로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는 특징이 있어요.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고 중시하고. 됐죠? 그런데 이렇게 참선 수행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역전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냥 빠르게 예 한 번만 들어볼게요. 저 좀 봐요. 내가 만약에 교종계 사찰이야. 그러면 만약에 승려들이 나이가 30살 먹은 승려가 있고 40살 먹은 승려가 있고 50 먹은 승려가 있어요. 근데 제가 2절의 주진데 70살이야. 그러면 저 좀 봐요. 지금 누가 가장 진리에 가까이 있게? 무조건 나야. 왜냐면 승려는 눈 뜨면 어차피 불경을 보거든. 근데 내가 절밥을 제일 많이 먹었잖아. 내가 나이가 70이야. 무조건 내가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예를 들어 40 먹은 승려가 나를 절대 역전을 못해. 느낌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선종계 사찰로 와볼게요. 선종계로 오잖아요. 선사들한테. 그럼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 30 먹은 이제 승려가 있고 40 먹은 승려가 있고 50 먹은 승려가 있잖아. 내가 2절에 주지 70이야. 올해 나이가 70이야. 근데 누가 제일 먼저 해탈할까? 누가 제일 먼저 참선 수행 과정에서 도노할까요?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깨닫는 건 절밥 순서가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이가 50이고 나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한참 어려요. 근데 저기가 먼저 팍 하고 깨달으면 뒤집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그냥 느낌만. 그래서 선종불교가 신라에 들어와서 언제 빛을 보냐면 이게 신라 하대의 빛을 봐요. 근데 요 특징이 있어.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는 이렇게 참선 수행을 통해서 한 방에 깨닫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다? 반질서적이야. 이거 제가 앞에서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다라고 살짝 얘기했었는데 지난번에 통신라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안 나도 괜찮아. 그럼 지금 보면 되지 뭐. 봐요. 근데 오늘 첫 시간에 분위기 진짜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뭐 슬픈 영화 보다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폭탄 떨어졌어. 자, 다시. 그래서 뭐라고요?
자, 선정불교가 그래서 굉장히 반질서적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여기에 열광하겠어? 여기 누가 열광하는 거야 나중에? 호족들이 미친 듯이 열광하는 거야. 육두품들이 미치는 거지.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교종처럼 기존의 룰을 중시하면 여러분 신라는 엄청나게 피라미드잖아요. 그래서 뭐 5두품, 4두품, 3두품 그 위에 또 뭐 진골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국왕이 그 정점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뒤집어? 그런데 선종불교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내가 만약에 깨달으면 내가 이탈하면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신라 하대에 크게 유행해 호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호족들 중에 막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부처다. 내가 미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륵이라고 말했는데 미륵이 애꾸눈이야. 그럼 뭐야? 그럼 궁인 거야. 내가 미륵이야. 근데 눈이 2개 다 있어. 그럼 뭐 왕건인 거고. 왜 되죠? 나중에 이렇게 열광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문화 성장에도 영향을 주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딱 더 끝낼게요. 이제 선종불교에선. 근데 이거 선종불교는 경전이 아니라 참선수행. 가정에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 선수행으로 이끌어주는 내 스승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큰 스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무덤을 잘 만들어서 그의 뜻을 기리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승탑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되죠? 자, 그래서 승탑. 근데 원래 탑은요, 원래 수두파, 인도의 수두파. 그러니까 곧다마시 따르다. 원래 석가모니를 비롯한 부처님들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승탑은 그게 아닙니다. 승려들의 탑. 그러니까 고승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죽으면 입적하면 보통 화장하잖아. 그 안에 살이 나오잖아. 그걸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사리가 있는지 옆에다 비문을 세워놔야 돼. 그래서 승탑과 탑피는 세트야. 그래서 요걸 합쳐서 부도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어쨌건 선종불교의 발달이랑 뭐랑 상관이 있다? 승탑만이 만든다. 요 기억해 주시고요. 끝.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러면 대충 느낌만 불교 너무 다 그냥 느낌으로 충분해요. 자, 그다음 갑니다. 도교 갈게요. 자, 도교는 무의자연, 불로장생, 현세 이익. 됐죠? 그게 원래 중국의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원래 불교는 중국 사상 아니잖아. 도가와 유가. 근데 이게 좀 반대쪽에 있지. 유가는 뭘 중시해? 인위.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도가. 도가는 무의. 그냥 가만 놔둬라. 되죠? 네. 우리 지금 대화 되는 거죠? 대화 안 돼도 돼. 자, 봐봐요. 대화 안 돼도 돼. 너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 되는구나. 그냥 결론으로 바로 갈게요. 자, 도교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도교 문화재만 찾아주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문화재만 체크할게요. 여러분 거기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사진. 현무도 보이시나요? 낙엽단에 있죠? 가장 대표적인 도교 사후세계를 지키는 4개의 방위신. 여러분 이거 전설상의 동물이잖아. 이런 동물 실제로 봤어? 실제로 봤어요? 봤으면 비밀로 해요. 몸은 거북이고 목은 뱀인데 봐봐 이 아이 봐봐 이거 목 꺾이는 거 봐봐 이거 길이 봐봐. 장난 아니죠? 자, 그다음 금동대학로 중요합니다. 이게 능산리 고분군 절토에서 발견됐는데 여러분 이거 향로예요, 향로. 여기 실제로 가서 보신 분 있으세요? 이 부해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 60 몇 센치, 63cm 정도 돼요. 이게 실제 거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것 같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향로입니다. 이 안에 향 피우는 거. 그래서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이야 이거. 그래서 이게 향이니까 불 피우니까 이렇게 여기 틈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서. 요 밑에 용 도교의 상징이죠. 그다음에 여기 삼각산 신선들이 산다는데. 그리고 여기 수도하고 있는 수도승의 모습들. 그리고 각종 동물들. 그리고 맨 위에 봉황. 전부 도교의 상징이야. 근데 특이하게 여기에 불교의 상징도 있거든요. 이 불교의 상징은 뭐냐면 요건 연꽃입니다. 요건 불교.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지금 나머지 뭐라 그랬어? 다 도교, 다 도교. 그래서 도교. 그다음에 여기 산수문전.
산수문이 벽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신선들이 사는 게 이렇게 뿅뿅뿅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삼각산이거든. 삼각산. 여기 신선 산대요. 그죠? 산수문이 벽돌도 백제. 그죠? 네, 그래서 도교 관련된 문화재.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자 금동대학로 산수문이 벽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택지적비 여기에도 인생이 허무하다. 노동생이 왜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신라에서는 화랑도. 근데 신라는 특별히 문화재 없어. 도교 관련된 거. 화랑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풍수지리. 풍수지리 선종인제 승려들에 의해서 전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산수와 수세를 살펴서 도읍이나 주택이나 묘지를 선정한.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택풍수, 양택풍수. 음택풍수는 뭐야? 조상의 몇 자리, 부모님의 몇 자리가 인간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양택풍수는 집터나 도읍, 됐죠? 영향을 끼친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풍수의 영향 중에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학하는 계기가 돼요. 거기다 밑줄. 그러니까 신라는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다 경주잖아. 경주. 그죠? 근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신라가 왜 어려운지 아냐? 경주가 셔벌이 땅의 기운이 세했다. 근데 지금 개경을 보면 땅의 기운이 불처럼 올라와. 그래서 만약에 개경으로 도읍을 옮기면 다시 나라가 불길처럼 일어날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주에 대한 부정이지. 경주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건 곧 신라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야. 오늘날에 서울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경주는 신라의 상징이거든. 개경은 고려의 상징인 거고. 이해되죠? 원래 수도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말고 이제 타 지방에 대한 중요성이 자각된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얘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되죠? 근데 여러분 문제에서는 도교 잘 안 나오거든요. 도교는 뭐랑만 구별하시면 되냐면 풍수지리랑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세기말이 되면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신라말이 되면 갑자기 이게 도참이랑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혁명적 사상으로 둔갑해요. 되죠? 네. 자, 그다음 고대 학문, 그다음에 과학기술. 여러분 이제 이거 우리 지금 쉴 때가 됐거든요. 우리 쉴 때 됐지. 근데 이게 거의 다 했거든. 그 이거 금방 할게요. 이거 하고 싶시다. 됐죠? 조금만. 자, 금방 끝낼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고구려의 태학 기억나죠? 소수리망 까먹은 배신이야. 그다음에 신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오경 박사, 의박사, 역박사 같은 티처들이 된 기록이 있어. 그다음에 임신석 이석은 화랑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공부했다라는 기록. 됐죠? 그다음에 신문왕 때 국학은 했잖아. 지금 47페이지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거 보고 있죠?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이것도 했는데 원성왕 때 독서산 평가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발해 교육기관 국립대학 이름 뭐라고요? 주자감.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뭐라고요? 국학. 기억나시죠? 뒤로 넘어갈게요. 역사서. 이것도 다 했잖아. 됐죠? 영양 때 신지모건. 그다음에 진흥왕 때 거칠부의 국사.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근초공황 때 공의 서기.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순서를 지금 위아래줄 바꿔서 읽었는데 뭐 하여튼 뭐 같은 말이죠. 자, 그다음에 유학. 자, 강수에다 밑줄. 강수는 외교문서로 유명합니다. 밑줄만 쳐드릴게요. 자, 설총은 누구의 아들? 좀 전에 얘기했는데 원용. 됐죠? 그래서 유교 경전엔 조예가 깊었고 그다음에 이두정리 거기다 밑줄. 왜냐면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도당 유학생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무조건 최치원. 그리고 최치원의 시무십조. 뭐 지난번에 했죠? 이거 어느 왕이라고요? 진성령. 그지? 신라 하대 9세기 말. 자, 밑에 내려와서 천문학. 천문학에서는 첨성대. 이거 언제라고요? 선동령. 자, 밑에 내려와서 고분. 자, 고분은 초기에는 이것도 가볍게 돌 무지무덤. 돌 무지하게 쌓았어. 그 장훈총 보여요? 그리고 이건 청동기 때부터 있었던 거야. 장훈총이 대표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의미가 뭐냐면 백제 초기 무덤 석천동 고분이 똑같거든. 그래서 이게 백제 건국 세력들이 고구려 유민들이다라는 증거야. 자, 밑에 내려와서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훅인계가 뭐냐면 굴식돌방 무덤이에요. 거기다 밑줄. 요게 중요해. 끝에서부터 두 번째 줄 굴식돌방 무덤. 이게 뭐냐면 널 방을 만드는 거야. 관을 놓는 방.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좀 보세요. 빨리빨리 갑시다. 봐봐. 빨리빨리. 이게 느낌만 오면 돼. 느낌만. 외우는 건 나중에 갑시다. 굴식돌방 무덤은 이게 다 한글 세대잖아. 순수한 우리말이야. 봐봐. 터널식. 터널. 그래서 이걸 널 길이라 그래. 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순수한 우리말의 관이라 그랬죠. 관. 그러니까 여기에 관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앞에 보통 전실이 있어요. 여기에 껴묵거리들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이 방을 만들 때 돌을 통째로 만들어서 돌로 방을 만들어. 그래서 돌방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한자로 쓰면 관을 놔두는 석실이에요. 됐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입구가 있어. 그래서 굴식이라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야. 근데 이렇게 입구 구조를 갖고 있는 요거의 가장 중요한 장점,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추가 매장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한반도 전체에서 보편화돼. 왜 그러냐? 부부 합장묘가 유행해. 아무리 왕과 왕비가 사랑해도 둘이 동시에 죽진 않잖아. 그러면 한 명이 먼저 죽으면 묻고 그 다음에 추가로 묻는 거야. 됐죠? 그래서 자 돌로 이렇게 방을 짭니다. 그럼 보세요. 뭐가 있어요? 벽이 있죠. 뭐가 있어요? 천장이 있죠. 그래서 벽과 천장에 뭘 그린다? 벽과 천장에 뭘 그려? 벽화를 그려요. 되신 거죠? 자, 이게 뭐라고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옆으로 넘어옵니다. 백제. 자, 돌무지 무덤. 석촌동 고분. 그래서 이게 고구려와 한계통임을 보여준다. 좀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다 이제 여기도 다 굴식 돌방 무덤인데 또 하나 벽돌 무덤이 있어요. 백제. 이게 뭐냐면 무령왕릉이야. 무령왕릉의 별표. 무령왕 완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정치사부터 했죠. 뭐라고요?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화려한 붉은 벽돌, 그 다음에 푸른 벽돌로 만들어졌어요. 아, 이거 사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사진이 빠졌지? 이상하다. 근데 그냥 보세요. 여러분 문양이 워낙 유명해서 봐요. 벽돌 무덤 별거 아니야. 저 좀 봐요.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 이건 기억나세요? 이제 요 얘기만 하면 돼. 요 얘기만 하면 끝이야. 이제 하고 싶시다. 우리는 벽돌이 문화가 없어. 우리는 돌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돌을 통째로 사용해. 이게 여러분 벽돌 무덤이라는 게 별 얘기가 아니고 아까 널방을 짠다 그랬잖아. 여기다가 지금 관을 놓는다니까. 근데 그 벽면과 천장을 만들 때 우리는 돌을 통째로 사용하는 게 우리의 문화야. 그런데 이거를 벽돌을 쌓은 거야. 그럼 벽돌 무덤인 거야. 그래서 벽돌 무덤은 벽과 천장이 있지. 그래서 벽화를 그린다 안 그린다? 그린다. 그리는 거예요. 단 누구만 없다? 문영왕릉만 벽화가 없어요. 벽돌 무덤은 벽화가 있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자, 문양 옆에다 써보세요. 벽화 X. 왜 없냐면 외우지 마시고 이 사진 봐봐. 이게 인테리어 특징이 뭐냐면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화려한 붉은 벽돌과 푸른 벽돌의 문양, 그 소위 말해서 디자인이 그대로 보이는 게 인테리어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린 게 아니라 그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 벽화를 포기하고 이 인테리어를 선택한 거야. 여러분 가끔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커피숍 같은 거 다니다 보면 지금 이렇게 벽 처리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거 말고 그 뭐 이태리에서 뭐 수입한 벽돌을 썼느니 뭐니 막 그렇게 벽돌 비싼 그 인테리어 한 데 보면 색깔을 안 칠해요 일부러. 그리고 벽돌의 문양이 그대로 드러나게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테리어의 방식인 거야. 만약에 벽화를 그릴 거면 저 좀 봐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뭐 죄졌어? 정신 산만해가지고 편히 잠들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을 못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릴 거면 옆에 벽을 보세요. 저렇게 톤다운을 시켜야지. 그래야 저기다 그림을 그리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벽돌 무덤은 다시 정리합니다. 벽돌 무덤 벽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구만 없다? 문영왕릉만 없는 거야.
문양은 인테리어 방식이 그래서 그래. 되신 거죠? 하나만 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무조건 구식 돌무 무덤이랑 구별하면 돼. 됐죠?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 오직 신라밖에 없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제 저 좀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덧널이라는 게 앞에서 여론대 성장할 때 내가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하는데 이반은 내가 간략간략하게 해서 이걸 안 했을 수도 있어. 널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순수한 우리말로 관이야. 시신을 놓는데. 그러면 덧널은 뭐냐? 그걸 감싸고 있는 애야. 감싸고 있는 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시신이 묻혀 있는 관이고 그 다음에 널이라고 하는 건 관을 감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료에 보면 앞에서 내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얘는 그래서 곽이라 그래. 곽.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곽 중에 뭐가 있냐면 옥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할머니 죽으면 할머니 바로 안 묻어. 땅에다 살짝 묻어서 한 1, 2년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싹 채워서 뼈를 추스린 다음에 어떻게 뼈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의 뼈를 큰 곽 안에 함께 보관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지? 가족공동묘. 옥조에서. 기억나세요? 그런 게 곽이야. 이렇게 관을 둘러싸고 있는 거.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돌무지 신라에 돌무지 덧무덤 이거 오직 신라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가 없냐면 석실 구조가 없어.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돌방. 이게 참 어이없는데 그냥 이거 나무야 이게 이거 나무 덧널이야. 근데 진짜 웃긴 게 봐요. 여기 시신 있잖아요. 여기다 껴묵거리를 넣는 거야. 여기다가 여러 가지 뭐 금동관 뭐 그다음에 그분이 썼던 뭐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뭐 이런 거 공예품 이런 거 다 넣어. 근데 끝내주는 게 저 좀 봐요. 왕한테 할 짓이야? 근데 여기다 엄청 큰 막 돌을 막 쌓는 거야. 근데 무덤 중에 얘가 사이즈가 제일 커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라 왕권 강화의 상징이야 이게. 됐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걸로 천마총, 황남대총. 천마총이 길이가 160m야. 여러분 160m면 아니 얘가 아니라 얘. 160m면 야 여러분 100m 달리기도 한참 뛰잖아. 잘못해서 나는 한참 뛰어. 160m는 못 뛸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이게 한쪽 면의 길이야. 그 다음에 옆으로 폭이 75m야. 됐죠? 85m. 이게 천마총이에요. 그래서 거의 산 하나 만드는 거야. 가봤잖아요. 그래서 인데다가 봐봐. 돌 엄청 싸고 이것도 안 끝났어. 위에다 또 흙을 또 잔뜩 쌓아. 이게 이 길이가 160m라고. 황남대총 120m. 됐죠? 황남대총은 또 쌍이지 쌍. 남봉, 북봉 두 개 붙어 있잖아. 그쵸? 그럼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아니 솔직히 이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밑에서는 왕 막 다 깔려갖고 난리가 났겠지. 내가 볼 때는 분풀이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신라만의 독특한 양식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야.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자 첫 번째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끝났어요. 석실 돌방이 없으니까 벽화가 있다 없다. 벽화가 있다 없다. 벽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벽이 있어야 벽화를 그리지. 그래서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는 뭐가 아니다? 벽화가 아니야. 말의 안장 옆에 이어져 있는 말의 배가리개다 그린 그림이에요.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장단점이 바뀌는 있는데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 굴지도란 무덤은 단점이 추가 매장을 위해서 출입구를 만들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도굴에 약해요. 소위 말해서 도굴꾼들이 꼬챙이 들고 다니는데 이거 나름 장인들이야. 막 올라가서 쑤시잖아요. 금방 찾아. 그러면 싹 털리는 거야. 됐죠? 그래서 오늘날 뭐가 거의 없다? 유물이 거의 없어요. 뭐만 있다? 벽화만 있어. 내가 이렇게 벽화만 남았다니까 누가 그러더라. 아니 왜 이거 벽화는 안 가져갔냐? 벽화를 가져가? 그래서 이거 벽도 띄고 천장도 띄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오늘 내 무덤이 되는 거야. 내 무덤. 돼요? 그러니까 얘만 남아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를 보실래요?
여기는 아무리 장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난이도 장난 아닙니다. 밤새도록 기어 올라가서 쑤셔도 밤새도록 기어 올라가서 쑤셔도 특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갖다 쑤셔도 소용이 없다야. 이거 도굴하려면 해 뜰 때까지 산 하나 옮기는 거야. 난이도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도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가 많이 남아있다? 유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오늘날 신라 유물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그게 꼭 통일신라고 천년신라여서가 아니야. 무덤 방식 때문에도 영향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제 경주에 그 대릉문지구 가보면 천마총 같은 데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도 다 볼 수 있게 해놨잖아. 그렇죠? 네, 이런 능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어요. 됐어요? 그럼 구별되세요? 둘이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고분 문화는 둘 중에 하나야. 일단 1번은 무조건 문용왕릉. 그리고 두 번째가 요거 비교. 그래서 일부러 좀 같이 설명한 거예요. 되신 거죠? 다 했습니다. 자, 나머지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자, 건축 볼까요? 불구사 석굴암.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다음에 발의 주작대로. 아, 근데 요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맨 마지막 발의 주작대로는 위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당. 발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 플러스 당의 문화거든요. 요거는 당의 문화 영향받은 거야. 당나라 장한성 그대로 본땄어. 뒤로 넘어갑니다. 탑. 여러분 탑 생각보다 시험에 안 나와요. 대표만 좀 해드릴게. 삼국시대 탑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출제 1위는 무조건 미륵사의 석탑이야. 됐죠? 걔만 체크. 현존하는 탑 중에 제일 오래됐어요. 현재 익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사진이 벼락 맞아서 깨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 현재 복원 완료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 요 두 개가 백제고요. 그 다음에 분황사 기억나? 여왕의 향기가 나는 사찰. 이거 언제라고요? 선동령 기억나죠? 삼국시대 탑은 3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각 시대별로 대표 불국사 3층 석탑 일명 석가탑이죠. 이게 통일신라 대표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탑이 1000개가 넘어. 공무원 시험에 탑 잘 안 나오거든? 가끔 나와. 근데 사실은 작년에도 미륵사의 석탑 나왔어. 이렇게 아주 가끔 나와. 선지 중에 하나로. 저 좀 보실래요? 그래서 그 가끔 나오는 탑 문제 맞추기 위해서 탑 이름 1000개 도전한다. 어떻게 생각해?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아? 이게 무슨 과목이라고요? 시간의 과목. 그래서 탑. 그럼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건축물이 몇 개겠어? 건축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낸다? 시대의 대표만 내는 거야. 시대의 대표. 됐죠? 시간의 대표. 자, 그래서 삼국시대 대표 미륵사의 석탑 했고요. 자, 통일신라의 대표 석가탑. 이중의 기단 위에 3층으로 쌓은 완벽한 비례미 균형미. 여러분 실제로 가보시면 둘이 나란히 있잖아요. 다보탑이 훨씬 멋있어요. 다보탑이 훨씬 더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다보탑은 원래 시험에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대의 전형이 아니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대 진전세 3층 석탑. 얘는 뭐냐면 탑 몸에다가 불상 조각한 거 보여요? 사진? 그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승탑은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저 좀 보세요. 아까 우리 승탑 뭐 할 때 했더라? 저 좀 봐요. 뭐 이게 뭐랑 상관 있다고? 선종불교. 언제라고? 신라 하대. 됐죠? 누구의? 승려의. 그러니까 철감선사의 사리를 보관했겠죠. 상봉사 철감선사 승탑. 신라의 대표입니다. 승탑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저 형태는 뭐냐면 밑에가 팔각형이에요. 그리고 위에 원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승탑의 원형을 팔각 원당형이라 그래요. 됐죠? 네. 자, 그래서 팔각 원당형 맨 마지막 줄까지 제가 한 거고요. 자, 그래 발해탑은 벽돌로서 한 거예요. 전탑. 그러면 벽돌로 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무조건 중국의 영향이야. 됐죠? 네. 그래서 영광탑이 가장 대표입니다. 자, 불상. 공무원 시험에는 진짜 시험에 안 나와요. 영가칠년명 고구려 서산마의 삼존불 백제. 그 다음에 베리석불 신라. 되죠? 그 정도 노트장 찍으시죠?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삼국시대 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는 석굴암 본전불이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발의 대표적인 불상 고구려 영향받은 게 이불병자상이야. 사진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화 얘기 다 했네요. 자, 그래서 고대 문화까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번 시간 좀 길었죠. 제가 이걸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이제 쉴 때 됐습니다. 자, 쉬었다가
자, 이제 중세 정치, 고려의 정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